민트 오디오북. 엄마 그 성질은 늙지도 않어 어떡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숨이 좀 죽는 맛이 있어야지. 사돈 나 안 말하고 자빠졌네. 예병. 그따구로 다 행동하려면 석사학위인가 뭔가 하는 그 종이떼기 갖다 내버려. 미딱개로도 못 쓸 놈거. 우리들 셋말이여. 엄마가 낳은 거 맞아? 아닌 거 같아 어째. 이 기집애가 뚫어진 주둥이로 다 쥐꼬리면 다 말인 줄 아는가 보네. 없다 있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김세인. 일. 두 다리를 뻗고 앉아 무릎을 꾹꾹 눌러보던 동예 씨는 재운하기 포대기 덮어주듯 걷어올린 환희를 살며시 내린다. 통증도 없고 보기에도 상태가 양호하다. 어제 의사가 회진 왔을 때 상태 보아서 내일 퇴원하지요 하긴 했지만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는 맘을 놓을 수가 없다. 며칠 전에도 옆 침상의 할머니가 퇴원한다며 보따리를 다 싸놓았다가 다시 푸는 경우를 봤다. 병원에서 그만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냥 있으라면 있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지. 무릎 관절이 닳아 병원에 들어온 늙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야 말이지 하는 생각을 풀어내던 동예 씨는 깜짝 놀라 아 하고 입을 벌린다. 베개를 만져본다. 없다. 통장이. 보통 예금 통장이라서 그 통장이 없으면 돈줄에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거나 마찬가지다. 백인잎 사이에 넣고 오핀으로 찔러 간수해 왔었는데 없어졌다. 통장을 마지막으로 본 게 정확히 언제인지 아리송하다. 엑스레이 찍으러 갈 때 막내 며느리한테 잠시 맡겼다가 받아서 다시 백인잎 사이에 넣고 그리고 그만이다. 기억, 그 경을 칠 녀석이 농간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의 일이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릎이 병원에 처음 올 때처럼 부어 있었다.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다. 그런데다 그날따라 문병객이 유난히 많았고 손전화도 덩달아 울어대는 통에 동예 씨는 심신이 매우 지친 상태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들어가 넉장거리로 누워 할랑할랑 숨을 고르고 있는데 웬 남자가 다가와 능글맞게 실실거리는 게 아닌가. 그것도 잠옷바람으로 말이다. 동예 씨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표정을 온 얼굴에 담아 따져 물었다. 시방 뭐하자는 수작이죠? 수작은 할머니가 꺼는 것 같은데요. 병실의 웃음 폭탄이 뻥 터졌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굴 희롱하고 자빠졌나 이 인사가? 하고 째려보던 동예 씨는 아차 싶었다. 방금 그 남자의 옷이 잠옷이 아니고 자신과 같은 환자복이며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모두 남자 환자들 뿐이었던 것이다. 3층으로 가야 할 걸 2층으로 가는 실수를 한 데다가 기억이 바람난 서방처럼 들락날락하더니 이젠 착시 현상이라는 새각시까지 끼고 들어와 희롱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동예 씨는 변변한 사과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빠져나오기에 급급했다. 혹시 사물함에 넣어두었나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그 앞엔 보호자용 침대가 있고 침대 위엔 큰딸 종심이 자고 있다. 동예 씨는 벽 쪽으로 돌아누우며 콧방귀를 헀다. 자식 노릇한답시고 내려와 쪽잠을 자고 있다마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딸내미를 보고 있으면 한여름에도 발이 시린 게 부모 맘이란 걸 니같게 알긴 하냐?
작년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하고 달포관이나 입원해 있을 때도 막내 편에 위로금만 붙이고는 내려와 보지 않더니 올해는 무슨 맘으로 내려왔나 하던 동예 씨에게 3년 전의 일이 복병처럼 와락 달려든다. 종심이 집을 계약했는데 잔금 치를 돈이 부족하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내려왔다. 농사도 먹을 만큼 짓는 데다가 동예 씨가 동네 골프장에 청소부로 다녔기 때문에 집에는 늘 모갯돈이 있었다. 남편 살아생전에 종심이 돈을 빌리러 오면 남편은 군말 없이 돈을 마련해 주었다. 이자를 쳐서 기한 내에 갚긴 했지만 동예 씨는 그게 늘 못마땅했다. 기본적으로 자식하고 돈 거래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그렇다고 딸한테 돈을 몇 천만 원씩이나 그냥 준다는 건 더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싶은 거였다. 남편이 죽고 모든 경제권을 틀어주인 동예 씨는 종심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다. 그러자 종심은 막내가 근무하는 농협으로 찾아가 친정 땅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해달라고 했지만 막내도 제 누나의 부탁을 외면했다. 종심은 그때 아버지가 살아서 송장처럼 윗방에 누워만 계셨어도 이렇게 박대를 당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참 막막하다고 울면서 돌아갔다. 그건 종심의 사정이고 동예 씨는 마음도 다잡을 겸 이튿날 농협에 가서 2천만 원을 따로 떼어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었다. 아직까지 그 2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은 헐지 않았고 이번에 입원하러 올 때도 확인하고 검은 비닐봉지에 둘둘 말아 교자상 다리에 꽂아두었다. 여기까지 되짚어 올라가던 동예 씨의 머릿속이 갑자기 급회전을 하고 있다. 종심은 필경 돈을 빌리러 왔을 것이다. 그러다 베갯머리에 있는 보통예금 통장을 주었을지도 모른다. 아니지, 주운 게 아니라 베개를 뒤져 통장을 꺼냈을 수도 있다. 내가 통장을 베갯잎 사이에 두는 걸 아니까. 흥정을 하기 위해 일단 그걸 압수했는지도. 아니지. 그 통장에도 돈천 가까이 들어있으니 견물생심이라고 찾고 보려고 필시 도장을 찾으러 집에 들렀을지도. 도장을 찾는답시고 뒤지다가 교자상 밑에 2천만 원 정기예금 통장마저 발견하는 날엔 당시 여윳돈 2천만 원이 있었으면서도 박절하게 거절했다는 걸 아는 날엔 원망을 넘어 앙심을 품으며 노루뼈 우리듯 재탕 삼탕 우려먹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가만, 그 돈을 모으는데 쟤까짓 게 한 게 뭐가 있다고 열을 받아 받길? 출가 외인 주제에? 동리 씨는 부하같이 민다. 누운 상태로 그대로 빈 페트병을 집어서 팔을 침대 아래로 뻗어 탁 친다. 예. 어깨쯤이려니 했는데 정통으로 머리를 맞은 것 같다. 종심이 맞은 쪽 머리를 문지르면서 부스스 일어난다. 웬만하면 말로 합시다 우리. 다른 건 다 고장났는데 자식들 대가리 쥐어박는 그 버릇은 고장도 좀 안 나오 어떡해. 어라, 저기 남의 통장을 손에 넣더니만 눈에 뵈는 게 없나? 어서 대들길. 막내 올케한테 몇 시에 올 건지 전화나 해봐요. 바로 그 심부름을 시키려고 종심을 깨운 것인데 그만 선수를 빼앗겨버렸다. 동리 씨는 휴대폰을 뺏듯이 낚아채며 이른다. 가서 닌게로 빼달라고 하고 와. 엄마가 갔다 와. 혼자 밥해 자시려면 지금부터 다리 힘을 길러야 해. 종심이 휠체어에 걸린 쇳대에다 링거 튜브를 걸어놓는 걸 보며 동예 씨는 콜벨을 길게 누른다. 호출받은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빼준다. 복도에 배식 리어카가 들어온다. 종심이 식사를 가지러 간 사이 동예 씨는
재빨리 사물함을 뒤져보지만 통장은 없다. 이렇게 되면 정말로 종심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종심은 태연하게 침대 발치에 접혀있는 식판을 펴놓는다. 동예 씨가 식판 앞에 앉아 수저를 쥐어주고 자신은 젓가락을 집는다. 난 바로 올라갈 거야. 누가 붙잡냐? 아니지. 통장은 내놓고 가야지 이거사. 정신 똑바로 챙겨. 앉았다 일어설 때, 계단에 오를 때, 특히 화장실에 들고 날 때 제발 조심 좀 하라고요. 또 넘어져 병원에 오지 말고. 치,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하세요. 동예 씨는 별명이 코미디언이다. 유행어도 동네에서 제일 먼저 따라하는 것으로 호가 나 있고 역대 대통령의 말버릇이나 특유의 제스처를 흉내내어 찾아다니는 내 고향 소식 프로에도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젠 옛말이 되었다. 기억이 바람난 서방골인데다가 몸이 점점 굼떠서 등신이 되어가고 있다. 방금 전에도 농담에 집중하느라 어묵볶음을 떨어뜨렸다. 종심이 그걸 집어서 수저에 올려주며 잔소리 한마디 더 얹는다. 이렇게 흘리지 좀 말라고요. 동예 씨는 갑자기 종심의 말이 노여워져서 수저를 놔버린다. 종심은 개의치 않고 김에 밥을 싸서 동예 씨 손에 들려주고는 물을 대령하고 있다. 권에 못 이겨 먹다 보니 동예 씨 혼자 밥 한 공기를 다 비웠다. 종심은 냉장고에서 굳은 식빵을 꺼내어 떼어 먹는다. 목이 메는지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친다. 문 밖에 나서면 먹을 만한 해장국 밥집이 있으니 가서 한 그릇 먹고 오라고 하고 싶은데 동예 씨는 지금 수중에 가진 돈이 없다. 입원할 때 가져온 돈은 물론이고 문병객들이 주고 간 돈까지 몽땅 막내 며느리한테 맡겼다. 자식도 음식처럼 궁합이 맞는 애가 따로 있는 모양인지 오남매를 품에 품어 기를 적부터 유독 막내한테 끌렸다. 운이 좋게도 막내는 읍내 농협에 다니고 있어서 동예 씨는 모든 걸 그 애한테 의존하며 살고 있다. 큰아들은 든든한 정기예금이고 막내 아들은 보통 예금 통장이나 진배 없다. 맞이인 종심에게 의지한 적도 있긴 했지만 그건 애들이 어릴 적 이야기고 이젠 딸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손자도 유독 막내 손자가 애틋하다. 그저 막내네 식구와 잘 지내고 싶어서 동예 씨는 만사 조심하고 또 조심하느라 재촉 전화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로 한다. 수간호사가 들어와 퇴원하라는 통보를 전해준다. 동예 씨는 추록 허가를 받은 기분이다. 막내 며느리가 어서 와야 퇴원을 할 텐데 그 애는 잘 나가다가도 수틀리면 제멋대로 행동하는 통에 동예 씨는 가끔 이렇게 황소 뒷발에 채이듯 허걱하고 나가떨어져 은결이 들 때가 있다. 병실 사람들이 저희는 왜 퇴원을 못하나, 돈이 없어 그러나 하는 듯이 쳐다보는 것만 같다. 좌불안석인 동예 씨, 휠체어에 몸을 옮긴다. 며느리가 오나 하고 나갔다 들어온다. 퇴원 침상을 치우라는 연락을 받은 모양인지 청소 아줌마가 명패를 확인하며 얼쩡거리고 있는데도 종심은 아까부터 노트에 뭔가를 끼적거리고 있는 중이다. 책도 한 권 못 낸 주제에 작가랍시고 적기는 만날 뭘 저렇게 적어 쌌는지. 상황 파악 좀 하라는 말이 목구멍을 치받고 올라오는 걸 애써 누르며 떠본다. 너 돈 없자? 종심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신주단지 위하듯 하는 노트북 가방을 메고 일어서더니 발을 굴러 바지주름을 펴고는 밖으로 나간다. 동예 씨는 종심의 뒤를 좇는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1층에 내린다. 종심이 번호표를 뽑아들고 대기의자에 앉는다. 동래 씨는 황새 모가지처럼 목을 들여 뺀 채 병원 현관문을 내다보지만 막내 며느리는 아직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 종심이 번호표를 쥐고 창구 쪽으로 간다. 동래 씨도 옆에 따라 붙는다. 병원비는 7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종심은 가뿐하게 해결하고 영수증을 받아 챙긴다. 화투장만한 카드 한 장으로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동래 씨는 신기하다. 신기한 노릇은 또 있다. 그간 물리치료실을 고자 처갓집 드나들듯 무시로 드나들면서 안면을 텄지만 원무과 직원이 저렇게 엉덩이까지 들고 납죽 인사하는 건 처음 본다. 사이다병 밑바닥같이 두꺼운 안경을 쓴 데다 서울서 한 40년 살아서 서울말씨를 쓰는 딸내미가 겉바람에 좀 있어 보여서 그런가 보다. 내막을 알고 나면 속빈 강정이라는 걸 알게 될 텐데 말이다. 짐을 가지러 병실에 올라가 보니 간병인이 와 있다. 입원했을 때 간병인이 필요했지만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 동래 씨는 간병인이 상주에 있는 6인 병실에서 열흘 있었다. 간병비는 병원 측하고 상관없으므로 하루에 2만 원씩 20만 원을 현찰로 내란다. 동래 씨는 여기서 또 발목을 잡히나 보다 하고 있는데 종심이 지갑을 열더니 5만 원권 넉 장으로 가뿐히 해결한다. 동래 씨는 아무래도 종심이 통장을 주운 게 아니라 훔쳤는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든다. 종심은 짐을 모두 동래 씨가 탔던 빈 휠체어에 싣는다. 뭣도 모르는 병실 사람들은 큰따님이 아주 점잖고 효성스럽다고 칭송하면서 작별 인사를 해준다. 모녀는 로비로 내려간다. 의자에 짐을 부려놓은 종심은 자판기 율무차를 한 잔 빼서 동래 씨에게 들려주고는 빈 휠체어를 가져다 두러 병실로 올라간다. 동래 씨는 짐을 지키고 앉아 율무차를 마신다. 왜 집에 안 가냐고 묻는 사람에, 입원하러 왔냐고 뒷북치는 사람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며 교회 나오라고 주보를 주는 사람에 왜 그렇게 남의 일에 간섭들을 하는지 동래 씨는 부하가 끌어넘친다. 체면이고 뭐고 그냥 택시 타고 갈 생각으로 화장실을 들렀다 나오는데 종심이 내려오고 막내 며느리도 온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딸이었다면 냅다 등짝부터 한 대 갈겨주었을 테지만 동래 씨는 쩝 입맛 한번 다시는 걸로 퉁치고 만다. 수술한 다리가 시큰거리고 이번에 말썽을 일으킨 다리도 후덜덜 떨린다. 이 몸으로 어떻게 장을 보아다 조석 끼니를 끓여 먹을지 동래 씨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종심은 마뜩찮은 표정만 짓고 있고 며느리가 다가와 동래 씨를 부축하면서 불친절한 목소리로 짓거린다. 그러게 병원에 더 계시라니깐. 오냐, 네가 빨리 안 온 게 그 뜻이었구나. 동래 씨는 감 잡는다. 급하게 오줌이 마렵다. 정신이 무언가로부터 압박을 받으면 두부자루에서 순물 흘러나오듯 오줌 소태가 나는 이 증상은 아무래도 고질병으로 굳은 모양이다. 먼저 번에 무릎 수술을 하고 퇴원하면서 동래 씨는 막내내로 갔었다. 날마다 새로운 반찬이 상에 오르긴 하는데 도통 입맛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막내가 속초까지 가서 대게를 사왔다. 물 좋을 때 쪄먹는다며 밤중에 삶았다. 모처럼 만에 구미가 당긴 동래 씨는 어서 부르기만을 학수고대하며 문밖 상황에 신경을 모으고 있었다. 대게찜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이어서 아들, 손자, 며느리의 대화가 동래 씨의 신경을 자극했다. 자, 먹자.
할머니도 드려야지. 할머니는 원래 야식 안 드시잖아. 병원 생활로 근기가 다 빠져버린 데다가 막내내서도 변변한 식사를 하지 못한 동예 씨의 몸은 개냄새에 회가 동할 듯 심한 식욕을 보였다. 염치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막내네 가족의 대화가 동예 씨의 발목을 잡아 눌렀다. 더 먹어도 돼, 아빠? 그만 먹어. 남은 건 할머니 거잖아. 입맛 당길 때 많이 먹어. 그래야 키가 크지. 할머니는 내일 냉동실에 있는 거 쪄드릴 거야. 갑자기 오줌이 마려웠다. 식은땀이 나도록 관략근을 조이며 동예 씨는 별렀다. 날이 새면 당장 내 집으로 가련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팠다. 살림은커녕 화장실 출입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예 씨는 할 수 없이 한 며칠 더 머물러야지 하고 마음을 돌렸다. 그런데 아침상을 받고 보니 대게는 국물도 없고 젓가락 깔 만한 반찬도 없어서 인매신용만 하고는 숟갈을 놓으며 집으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식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였다. 이번 보따리를 실으면서도 냉동실에 있다는 대게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았다. 며느리가 개밥 주러 간 사이에 동예 씨는 냉장고 앞으로 갔다. 우선 목이 말라서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안의 냄비란 냄비는 다 거기들 앉아 있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갈치조림, 동태찌개, 추어탕. 동예 씨가 식사를 제대로 못하니까 며느리가 끼니마다 새 반찬을 한 것이었다. 양심상 냉동고는 열어볼 수가 없어서 동예 씨는 냉수만 벌컥벌컥 들이켰다. 며느리 차를 타고 고개를 넘어오는데 불현듯 옛 생각이 떠올랐다. 그 고개는 장에 갔다 늦으면 엄마 보고 싶다고 마중을 나오던 어린 시절에 막내와의 다정했던 시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입만 잃어 며느리 고생시킨 건 시킨 거고 냉동실에 넣어두었다는 대게를 챙겨주지 않은 것이 새삼 서운해지면서 서러움이 복받쳤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오줌이 마려웠다. 동예 씨는 차를 세우게 했다. 풀숲에 가서 오줌을 누는데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다. 너무 서럽거나 노여우면 울어야 하는데 그걸 참으니까 오줌이 되는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보다 오줌이 더 많아지는 이치가 이런 거였구나. 그나마 오줌을 속 시원히 눌 수가 있어서 다행이구나. 동예 씨는 다시 화장실로 발걸음을 옮긴다. 변기에 앉은 김에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본다. 큰아들이 평소엔 제 집에 와 있으라고는 하지만 그건 말뿐이다. 막상 자리 보존하고 여러 날 알아눕거나 병원에 입원하면 잘 와보지도 않고 오더라도 침상 끝에 잠깐 엉덩이만 붙였다가는 이내 가버린다. 큰며느리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뭐 챙겨갈 거나 있으면 맏며느리 행세를 할까 다른 일에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 끼고 있는지 여러 해 됐다. 외려 갈라서지 않고 붙어 사는 거나 고맙다고 해야 할 판이다. 그러니 이번에도 좋으나 싫으나 막내내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동예 씨는 아직 아무런 언질도 받은 바 없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두고 볼 수밖에. 병원 문 밖에 나서자마자 계단이다. 동예 씨는 엄마 잃은 어린애처럼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오줌을 설설 싸면서 때를 쓰고 싶다. 아, 대추에 누가 이 왼수 같은 계단을 만들었단 말이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는 날엔 막내 며느리가 도로 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 지팡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종심이 지팡이를 사다 줄까 물었을 때 병신 취급받는 것 같아서 대꾸도 하지 않은 게 몹시 후회된다. 이를 갈 듯이 힘을 주며 계단을 디딘다. 한쪽 다리를 내려놓고 난 다음 나머지 한쪽 다리를 마저 끌어다 옮겨놓는 식으로 층계 3칸을 내려서는 걸 지켜보던 중심이 제 가슴을 친다.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토해내고는 입을 벌리고 있다. 마치 하늘에서 답이 뚝 떨어지면 그걸 받아먹으려는 듯이. 며느리가 다가와 동리 씨를 차 뒷칸에 밀어넣고는 후칭 생략한 채 중심 쪽으로 눈길을 주며 점심 드시고 가세요 라고 말한다. 중심은 가방끈만 한번 주스르다 놓곤 그만이다. 형님 묵밥 좋아하시잖아요. 병원비도 계산해드려야 하고. 중심이 무표정한 얼굴로 조수석에 올라탄다. 가차운 대로 가서 아무거나 한 끼 때워. 얘 차부까지 태워다 줘야잖아 또. 며느리는 대꾸가 없고 무안해진 동네 씨는 애매한 딸만 갈군다. 넌 혼자 몸뚱이에 무안을 그 흔한 차도 한 대 못 끌고 댕긴다니? 형님 면허증은 있으시잖아요. 치, 시험 봐서 하는 거라면 넌 경운기도 끌고 트랙터도 끌 것이다. 젠장. 구슬이 스마리면 뭐해요? 꿰야 목걸이를 하든 허리빨을 하든 할 수가 있지. 평일 오후라서 도로 사정은 나쁘지 않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 요즘 너무 바빠요. 당분간은 어머니 댁에 못 들른다고요. 이것이 나를 아예 제 집에는 데리고 가지도 않을 모양이구만. 동리 씨는 몹시 서운하다. 당연히 오줌은 마렵고 관략근을 힘껏 조이며 따진다. 장은 받아줘야 하지 않겠니?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도 태워줘야 하고. 며느리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중심을 쳐다본다. 봤죠? 당신 어머니가 이렇다니까요. 하고 중심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입을 뗀다. 우리 집으로 갑시다. 뭐? 동리 씨의 반박에 차 속도가 갑자기 줄어든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것이? 그러게 맞이가 돼갖고 어쩌자고 이혼을 하고 지랄여? 이 동생들이 그 뻔 보면 어떻게 하려고? 왜 묵은 빚을 들먹여요? 언제 빚을 갚긴 했냐? 동리 씨는 말을 뱉고 보니 불현듯 통장 생각이 떠오른다. 엄마 그 성질은 늙지도 않우 어떡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숨이 좀 죽는 맛이 있어야지. 사둔도 안 말하고 자빠졌네, 옌병. 건너다 보니 저 얼터지. 거길 내가 왜 가? 차라리 감옥에 가문 갔지. 내 집엔 안 간다. 알았으니 그만합시다. 차 안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다. 묵밥집에 도착하여 시동을 끄자마자 며느리가 동리 씨의 손가방을 건네준다. 얼른 열어보니 있다. 통장이. 동리 씨는 가방을 끌어안으며 토해낸다. 간센보살. 2. 중심이 밑반찬이나 좀 마련해주고 간다며 마트에 함께 들렀다. 바깥마당에 짐을 부려놓고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 버리는 막내 며느리 차를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이 바라보던 동리 씨는 고개를 외로 꼰 채 대문 쪽으로 발길을 옮긴다. 현관을 오르는 5개의 돌 층계를 쳐다보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고 나서 푸념을 한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집을 계단도 없이 땅바닥에 딱 붙여서 방 한 칸만 들이는 건데 그랬어. 동리 씨가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층계를 오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중심도 수심에 잠긴다. 직립보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인간에게 자존감이 허락되는 거구나. 육체가 망가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집안에는 온통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다. 중심은 맥이 탁 풀린다.
올케가 가끔 들러 집안 청소 정도는 해놓았을 걸로 믿었다. 기분도 가라앉힐 겸 커피를 끓여서 내온다. 동예 씨는 사약을 마시듯이 오만 인상을 찌푸리며 커피잔을 들어다 인매 신용만 하고는 소파로 올라가 벌레덩 드러눕는다. 오늘 안으로 올라가려면 우선 열무부터 절여놓아야 할 것 같아서 커피를 마시며 열무단을 풀어헤친다. 생각이 저도 정리해달라고 달라붙는 통에 종심은 이리 손에서 겉돈다. 거동이 불편해 화장실 출입도 자유롭지 못한 양반을 팽개쳐 두고 가자니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딸 알기를 거지 발씻게쯤으로만 여기는 저 칡뿌리처럼 질긴 할망구랑 한 집에서 동거를 하자니 그건 더 아닌 것 같다. 김치만 담가주고 내빼기로 하자는 쪽으로 마음의 악휘를 지어놓으며 일손을 다잡는다. 살 땐 몰랐는데 열무 뿌리는 젓가락처럼 가느다랗고 부추는 묶은 부분이 짓물러서 군손질이 많이 간다. 게다가 꽈리고추 조림용으로 사온 멸치는 너무 굵어서 대가리도 떼어내고 뼈도 발라내야 하게 생겼다. 동박사기 숨 넘어가겠네 젠장할. 느닷없는 공격에 종심은 멍해진다. 저 뭔지 안 보여? 동네 사람들이 오면 자식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았다고 숭보지 않겠느냐고 이 미련아. 아니나 다를까 문병객이 들이닥친다. 이분들은 마을의 오래된 느티나무나 바위처럼 종심이 태어나면서부터 보아온 어른들이다. 동예 씨는 동무들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고 종심은 일손을 멈추고 일어나 병원에서 가져온 음료에다 과일을 깎아 들여간다. 살림은 어떡하고 이렇게 와 있어? 신랑 밥 안 해줘? 이 양반은 동예 씨와 젊어서부터 너나들이로 지내며 골프장 청소일도 함께 다닌 사이다. 6남매나 두었지만 자식들 졸업할 때 쓰는 요즘 개나 소나 다 써보는 그 학사물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데 대한 여한이 있다. 자신을 걸고 넘어지는 것도 거기에 대한 시샘이란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종심은 기분 나쁘다. 그러나 받아칠 겨를도 없이 또 한 패의 문병객이 들이닥친다. 본디 어울려 수다 떨기 좋아하는 동예 씨는 입원하게 된 동기와 병원에서의 치료 과정을 재생 반복하여 풀어놓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먼저 온 사람들도 가지 않고 지정거리다가 눌러앉아 아예 자리를 펴고 만담보기 화투판을 벌이는 통에 종심은 열무 다듬던 일을 중동무이한 채 마실꾼 수발 드는 일에 전념해야 할 듯하다. 화투판은 두 판으로 늘어나고 짧은 봄 해는 벌써 져서 저녁때가 되어가지만 갈 생각들을 하지 않는다. 종심은 멸치장국 끓여 저녁 곁두리를 대접해드린다. 올 때는 따로 오더니 갈 때는 모두 한꺼번에 일어난다. 이 집 큰따님은 공부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음식 솜씨가 일품이구먼. 부잣집이 와서 재밌게 놀고설 나무네. 사발농사 그냥 잘 짓고 갑니다. 그러게 말이오. 모처럼 만에 국수다운 국수 한번 먹어봤다. 종심이 너 참 애쓴다. 마지노릇을 제대로 하는구나. 고맙다. 등을 두드려주는 이 어른은 친구의 모친이다. 어려서부터 종심을 당신 딸처럼 귀해해주며 잘한 일은 소문을 내주고 실수한 일은 덮어주던 분이다. 종심은 콧날이 시큰해진다. 그리고 부끄럽다.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이끌지 못해서. 밤이 되자 동생들이며 친척들이 계속 전화를 해대는 통에 종심은 휴대폰을 죽여놓고 이부자리를 들고 아버지가 쓰던 윗방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방문 뒤쪽 구석에 웬 엄나무 따발이 드라이 플라워처럼 파르스름한 빛으로 말라있다. 퇴마용인가 본데? 현관문도 아니고 왜 하필 아버지 방일까?
잠결에 쓰러뜨리기라도 하면 성가실 것 같아서 이부자리를 위쪽으로 편다. 한밤중에 멱을 틀어잡힌 듯한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매다 꽂히는 둔중한 소리가 나서 종심은 잠이 깼다. 급히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불을 켜고 보니 모친이 침대 머리맡에 곤두박질 쳐 있다. 안방에는 침대 헤드가 벽 쪽에서 약간 떨어져 있다. 모친을 이렇게 앉혀놓고 냉수부터 떠다 드린다. 동리 씨는 소금 먹은 소처럼 물을 들이켠다. 변소 갈라고 일어나다가 구석으로다 꼬나 박혔어. 이상 좋아 속이여.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먹어. 동리 씨는 변명 삼아 한마디 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허리춤을 붙잡고 화장실로 간다. 또 비명소리가 들리고 종심이 뛰어들어간다. 동리 씨는 화장실 턱에 미끄러져 있다. 일으켜 앉혀놓고 살펴보니 이마가 빵떡만하게 부풀어 있다. 혹은 터지기 일부 직전으로 말 같아. 종심은 부하가 돋는다. 윗방으로 올라가 엄나무 따발을 들고 나온다. 이딴 거에 의지할 생각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제발. 그 방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것 같아. 자꾸 가위가 눌려. 아버지가 엄마한테 해코지 할까, 설마. 조심하라고 선몽을 하면 했지. 종심은 엄나무 단을 뒷곁에 던져버린다. 집에 있는 약상자를 뒤져 물파스도 바르고 덤으로 후시딘도 바른 다음 약솜을 대고 사방으로 붕대를 붙여둔다. 거울을 들여다보던 동예 씨는 보리개떡을 해붙였구만. 한마디 하고는 그대로 침대에 눕는다. 그 풍경을 치르다 보니 벌써 날이 환하게 밝았다. 냉장고를 뒤져 굴비를 굽고 소고기 미역국을 끓여서 간밤에 담은 열무김치를 상에 올렸지만 모치는 미역국에 입매만 적시고는 자리에 도로눕는다. 물리치료도 받을 겸 다니던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은데 하필 토요일이다. 어쩔 수 없이 면소재지에 있는 작은 의원에 가기로 모녀는 합의를 본다. 동예 씨는 두 사람 왕복 버스비로 1,000원짜리 동전을 싸서 내뭉치로 만들어 손가방에 간수하고 앞장선다. 동구박 버스 정류장에 다다른 동예 씨가 종심에게 이른다. 넌 비석 뒤에 가서 있다가 버스 오면 그때 튀어나와. 이혼해서 빈털뱅이 된 딸하고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이마에 보리개떡을 해붙인 늙은이하고 추레하게 서 있는 꼴 난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창피하면 내 뒤에 숨어. 난 괜찮으니까. 종심은 온몸에 어깃장을 내비치며 버스 정류장에 이정표처럼 서 있는다. 버스가 온다. 동리 씨가 먼저 올라탄다. 준비해둔 돈 2뭉치를 버스비 통에 담고는 숨듯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옆에서 누가 발을 잡아 끈다. 아이고 문기 없니? 퇴원하셨나 보네. 근데 이마는 왜 또 갈아붙였어요 그래? 약주도 안 하시는 양반이. 하여간에 이리 앉으셔요 이리. 고마워요. 예, 인사드려라. 문기 친구 아버지시다. 얘는 문기 큰누이예요. 아, 이분이 그 공부 많이 했대는 소설가 양반이시구만. 종심은 인사를 한운둥 만운둥 하고는 총소리 들은 꾸엉처럼 사람들 속으로 숨어든다. 문예지를 통해 등단만 했다 뿐 창작집 한 권 내지 못한 채 대학에 시간 강의를 나가며 출판사에서 일감을 따다가 생계를 꾸리는 형편이므로 소설가 이야기가 더 발전되는 게 불편하다. 그러나 그건 종심의 생각이다. 버스 안의 사람들은 금세 자기들끼리 내생기느라 종심은 안중에도 없다. 평소 동예 씨가 단골로 다닌 의원에 휴진 종이가 붙어 있어서 다른 의원으로 왔다. 사람들이 많아 창구도 북적댄다. 호명을 받고 동예 씨가 앞으로 나가자
살구빛 가운을 입은 애송이가 손을 컴퓨터 자판 위에 올려놓은 채 주민번호를 대라고 한다. 모르는데. 동리 씨의 답변을 듣고도 간호사는 재차 채근을 한다. 주민번호 대시라니깐요. 동리 씨 뒤에 서 있는 사람도 무언의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이 상황이 불편해진 종심은 주변 사람에게 사과하는 뜻으로 동리 씨를 책망한다. 주민등록증은 왜 안 갖고 왔어요? 병원에 오면서. 그런 걸 뭐해를 갖고 댕겨? 귀찮게 시리. 병원이고 은행이고 내 얼굴만 보고도 비밀번호도 안 묻고 알아서 다 해주는데. 단축번호 없이도 오남매 휴대폰 번호를 죄다 외우시는 양반이 본인 주민번호를 못 외울 리가 있어요. 맘 가라앉히고 차분히 기억해봐요, 어머니. 귀꾼역에 말뚝 박았어? 못 외운다니까 왜 자꾸 성화요? 동리 씨는 그의 밖으로 나간다. 뒤쫓아가면서 종심이 포부화된다. 어떻게 본인 주민번호를 못 외울 수가 있어? 똑똑한 채는 독판하면서. 치료는 받아야지 그렇게 나오면. 짐자전거와 부딪혀서 동리 씨가 넘어졌다. 자전거 주인 인상이 너무 험악하게 생겨서 종심은 덜컥 겁을 먹고는 얼결에 사과부터 하는데 자전거는 그대로 달아나 버린다. 동리 씨는 손바닥이 까이고 새끼손가락은 접질려서 부르댕댕하다. 동리 씨가 마구 내생긴다. 지 애미가 쓰러졌는데도 교양만 떨고 자빠졌네. 그따구로 다 행동할래면 석사학위인가 뭔가 하는 그 종이떼기 갖다 내버려. 밑닦개로도 못 쓸 놈거. 아픈 손바닥을 들여다보다 말고 동리 씨가 또다시 내생긴다. 그래고도 입에 풀칠하는 게 용해요. 저놈이 날 댕겨들였는데 왜 네가 고개 숙이냐고 이 등신아. 집에 들어서니 둘째와 셋째가 거실에 앉아 만두를 빚고 있다. 한바탕 청소를 했는지 집 안팎이 반질반질 윤이 난다. 둘째는 웃는 것으로 인사를 가름하고 셋째는 여전히 만두 피해서 손을 떼지 않은 채 이죽거린다. 이마에 훈장 달고 어딜 갔다 오시나 우리 모찌는? 말버릇장머리하고는 너들만 왔니? 막내는 안 오고 달갑지 않은 딸년들만 와서 기분 나쁘다 이거지?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동리 씨는 주춤하고 서 있다. 셋째가 눈은 만두 빚는 손에 둔 채 말을 잇는다. 모친, 이리 좀 앉아봐봐. 이것들이 아버지 없다고 인젠 지혜미를 아주 깔아뭉개려 드네. 그래, 앉았다. 어쩔래? 우리들 셋 말이여. 엄마가 낳은 거 맞아? 아닌 거 같아, 어째? 나도 자식 키워보지만 둘 다 사랑스럽던데. 손가락 2개 깨물어 보니까 두 군데서 다 피나고 아프던데. 엄마 우리 친엄마 맞냐고요? 셋째가 무릎 밑에서 통장을 꺼내어 방바닥에 떡하니 내놓는다. 동리 씨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통장을 빤히 쳐다보고만 있는다. 2천만 원 3년 만기 정기예금. 날짜를 보니까 우리 한참 쪼들려서 허덕대던 무렵이던데. 가만, 큰언니가 집 사고 잔금 없어 쩔쩔매던 딱 그 시점이네. 맞지 큰언니? 종심은 대답을 하지 않는다. 모친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거라는 걸 그 당시에도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으므로 통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놀랍지 않다. 그렇지만 3년이나 지난 일인데도 그때 받았던 아픔만은 오롯이 되살아나서 저절로 어금니가 깨물어진다. 왜 남의 살림은 뒤지고 지랄거려? 만두하려고 교자상 상다리 펴니까 툭 떨어지던데 통장이? 둘째의 말이다. 뒤지면 좀 웃어요. 우리 집인데. 태어나 보니까 여긴 우리 집이던데. 셋째는 한 손에 만두피를 든 채 작정하고 버부화된다. 이혼하면 딸도 아니여. 동네 창피하다고 친정에 오지 말라고 해서 큰언닌 명절에도 혼자 지내게 하고. 난 동생인데도 마음이 쓰이던데. 동기간에 띠앗이라곤 약이 쓸 애도 없는 놈들을. 엄만 그래도 두 아들만 끼고 송편 먹고 떡국 먹으니까 오지고 행복한가 보지?
매누리는 장사 미천을 1,000, 2천 턱턱 대주면서 딸은 안 된다는 법이 세상에 어디. 아야! 이 기집애가 뚫어진 주둥이로 다 쥐꼬리면 다 말인 줄 아는가 보네. 동래 씨가 셋째 뒤통수를 갈긴다. 셋째는 발딱 일어나더니 밀가루 묻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주섬주섬 짐을 챙겨든다. 방향이 같고 차가 없는 둘째도 대림추처럼 따라 나선다. 교자상 위에는 만두가 한 상 놓여 있다. 동래 씨는 다시 입원을 고려할 정도로 알아놓았다. 예기치 못하게 발목이 잡혀버린 종심은 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냥 입원시키고 서울로 올라갈까? 아니면 좀 더 간호를 해드릴까? 하다가 종심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나도 부모를 차별하고 있었구나. 만일 아버지가 혼자 누워 계셨다면 나는 열일 제쳐놓고 아버지를 모실 생각을 했을 텐데 하고. 종심은 이것저것 다 미뤄두고 당분간 모친의 간병을 하기로 했다. 우선 출강하던 대학에 한 학기 쉬겠다고 연락을 취해놓고 장기간 집을 비울 준비를 하기 위해 일단 서울행 버스에 몸을 올렸다. 이러다가 강사 자리마저 빼앗기고 출판사 일감도 놓치는 건 아닌가 불안에 떨다가 좋은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동안 쓴 원고 중에 최종심에서 낙방한 700매짜리 청소년 소설 한 편과 장편 소설이 있는데 이 작품을 제대로 선볼 계획을 잡은 것이다. 이 원고를 제본해서 다시 시골행 버스를 탔다. 종심은 마치 지필실에라도 가는 기분이 들었다. 모친을 모시고 병원에 다니는 길에 장을 보아오고 삼시세끼니 뚝배기 밥을 지어드리고 한 방을 쓰면서 시간 맞춰 약을 챙겨드리고 몸종처럼 시중을 들었다. 그렇지만 동래 씨는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지 않고 막내네가 오지 않는다고 손자가 올 때마다 용돈을 쥐어주어도 잘 안 온다고 푸념을 했다. 걱정 마요. 일주일에 2번씩 보게 해줄 테니. 치, 돈으로도 못하는 일을 니까짓 게 무슨 재주로 오게 해요. 동래 씨가 퉁바리를 주었다. 종심이 국어와 논술을 지도해주겠다고 제안하자 막내 올케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일주일에 2번씩 아들을 데리고 왔다. 동래 씨는 눈에 띄게 원기를 회복해갔다. 가르치고 있는 딸을 보아도 배우고 있는 손자를 보아도 대견하다고 요즘은 사람 사는 집 같다고 사방팔방에다 대고 전화를 해댔다. TV 소리도 크게 켜놓아 공부하는 데 지장을 초래했다. 집안 분위기를 바꿀 필요를 느낀 종심은 올케와 작당을 하여 윗방을 공부방으로 꾸미기로 했다. 묵은 살림을 줄여 광으로 옮기고 허접 쓰레기는 내다버리고 도배를 새로 한 다음 광에 있던 오래된 나무 책상을 들여다 놓았다. 헌 한복 치마를 마름질하여 책상볼을 만들어다 깔아놓았고 윗방 문에는 쉿 공부 중이니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쓰인 배찰도 걸었다. 네 식구가 함께 박수를 치면서 공부방 개업식도 했다. 엄마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엄마도 우리와 함께 공부합시다. 학교라고는 문전에도 못 가보았는데 호미자루하고 마대자루만 잡아온 손이 연필이 가당키는 하냐? 사람은 환경에 따라 용도 변경해가며 몸을 써먹어야 해요. 무릎이 고장나서 금생에는 농사짓기 틀렸으니까 호미자루 내던지고 볼펜을 잡아보자고요. 종심은 공부 시간에는 전화 코드를 빼놓고 동래 씨 휴대폰도 꺼서 제 호주머니에 넣었다. 동래 씨는 딸년을 잘못 두어 고생을 사서 하게 생겼다고 투정을 부려보지만 상황을 거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죽으나 사나 공부 시간에는 책상머리에 앉았다. 주민등록번호를 외웠고 한문으로 본인의 이름 석자인 오얀니, 강이름 동, 예도 례도
쓸 줄 알게 되었고 지인들의 전화번호부도 동예 씨가 직접 큼지막하게 새로 적어 정리했고 신용카드 사용법도 익혀 버스 탈 때 동전을 준비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게 되었다. 종심이 있음으로 해서 동예 씨의 생활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해야 하는 집안의 모든 일은 고장난 벽시계처럼 동예 씨의 무릎 수술한 그 시점에 멈춰져 있었다. 종심은 이런 것들을 손보거나 AS를 받게 도왔다. 그러는 틈틈이 종심은 갖고 내려온 원고를 고쳐나갔다. 녹음기를 들고 경로당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쓰고 있는 속담이나 토속어를 채집하여 문맥을 바로잡았더니 많이 나아졌다. 2번씩이나 최종심에 오르고 낙방하니까 주변 문우들이 이름이 최종심이어서 징크스가 있는 모양이니 가명으로 투고하라고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다. 이 글이 태어난 자리가 바로 이곳 고향 마을이고 등장인물 또한 마을 사람들이므로 투고자 주소를 친정집으로 하고 투고자 이름은 이 동네로 해서 발송했다. 모처럼 만에 일감에서 노연한 종심은 모친을 모시고 동구 밖으로 산책을 나선다. 사냐는 만화방 창으로 꽃대궐이다. 옛날에 소를 뜯기며 놀던 벌판에 소와 동무들은 간데없고 조팝나무가 군락을 이루었다. 바람이 불자 하얀 조팝나무가 꾸불텅꾸불텅 흰둥이 꼬리처럼 달력있게 흔들린다. 아 하고 탄식이 절로 나온다. 좋은 계절에 모친과 함께 꽃구경을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이다시도 지극한 즐거움일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다. 수십 마리의 흰둥이가 물구나무를 서는 것 같다라고 휴대폰에 적어둔 뒤 종심은 조팝나무 한 가지를 꺾어 모친에게 바치며 농담을 얻는다. 이 동네 학생, 그동안 공부하느라 욕봤소. 꽃을 받아든 동예 씨는 노래를 부른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팔을 벌려 춤사위까지 벌이는 모친을 보니까 종심도 신명이 짚힌다. 얼쑤 소리나는 쪽을 보니 동네 선배가 비닐하우스 창구에서 나오며 손을 흔든다. 선배는 하우스 특수작물로 가지 농사를 짓고 있다. 작업 창고에는 출하 작업을 마친 가지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선배는 상품성이 떨어지는 소위 마른 기스난 가지를 한 봉지에 담아준다. 집에 들어와 보니 아직도 온기를 간직한 부침개가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다. 친구 어머니 얼굴이 떠오른다. 종심은 갑자기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라고 하던 식구가 생각난다. 결혼 생활은 판이 깨졌지만 내 삶의 판은 아직 깨지지 않았다고 중간셈을 해본다. 빠르게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거의 날마다 동네를 한 바퀴씩 돈 덕분에 동예 씨의 다리 근력은 병원에 입원하기 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종심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3. 종심이 떠난 후 동예 씨는 윗방에 올라가 본다. 너무 휑해서 가슴으로 찬바람이 쑥 밀려드는 기분이다. 화장실에 들어가 본다. 종심의 칫솔이 눈에 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동예 씨는 칫솔을 두고 갔으니 차를 돌리라고 막내한테 말하고 싶어진다. 없다 있으니까, 있다 없으니까. 휴대전화 벨소리다. 행여 끊길세라 얼른 받아든다. 큰언니 갔지? 엄마 괜찮어? 셋째다. 만두를 빚어놓고 간 뒤로 처음 통화다. 어쩌네요. 없다 있으니까.
아니, 있다 없으니까.